네, 2020년 11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저녁에 오후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그 사건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제목은 추미애 친일 쿠데타냐 통한의 자살골이냐. 네, 짐작하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오늘 오후 6시 추미애 장관이 서울고검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째는 2018년 11월경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사수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 이게 검사윤리 강령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라고 하는 매체가 있죠. 매체에서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이미 술에 취해 있던 윤석열 지검장은 저처럼 저런 와이셔츠 차림으로 인사동의 한 술집에 왔다. 그 술집은 윤 지검장이 형으로 부르는 지인이 운영하던 곳인데 윤 지검장은 10년 만에 그를 만났다. 그리고 가죽 점퍼 차림의 홍석현 씨가 역술가, 점을 보는 분이겠죠. 꽤 유명한 분이라고 하는데 함께 와서 새벽 1시까지 같이 폭탄주를 마셨다는 겁니다. 이때 윤석열 씨는 기타 반주에 받쳐 팝송을 부르고 그랬다고 합니다. 대화는 하기 어려웠고 노래를 부르는 분위기였다. 그러면서 이 뉴스타파는 그때 홍 회장은 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계자였다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로 거론된 것 관련된 건데, 다른 보도를 보게 되면 그때 홍석현 회장은 최순실 사건 태블릿 PC와 관련해 피해자였다. 그래서 이제 사건 사건 관계자라고 법무부 장관은 표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윤 총장 지금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11월 달에 11월에 홍석현 회장을 만난 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전 약속이 없이 지인이 부른 자리에 나갔다가 여러 사람과 함께 만난 것이고 사건 관련 논의는 없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 지검장이 형이라고 부르는 지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오라고 해서 자기는 갔다가 이제 홍 회장을 만났다. 그런 얘기죠.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그 다음 추 장관은 두 번째로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사건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담당하는 주요 재판부 판사와 관련된 그 자료를 수집했다. 이들이 어떤 판결을 했고 우리법 연구에 가입했는지, 그들의 가족관계, 세평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만들게 해서 이를 반부패 강력부, 옛날에 특수부죠.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이게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데 직무상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성향 분석한 보고서는 검찰 내부에서 통상적으로 해왔던 것이다. 저도 이렇게 몇 번 재판을 보게 되면은 판사가 누가 결정되면 그 판사의 피의자, 원고든 피고든 민사사건인 경우에 판사에 대한 자료는 다 수집하죠.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검사들도 판사가 결정되면 당연히 판사가 어떤 성향인지 분석하지 않겠어요? 좀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인터넷 등에 공개된 정보와 해당 판사, 재판에 참여했던 검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수집해 공판 업무에 참가하도록 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불법 사찰이냐, 공개된 정보 수집인데, 그렇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추 장관은 채널A 사건하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올해 4월경 대검 감찰부가 한동훈에 대해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 개시를 보고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2항에 따라 감찰 개시가 현재의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윤석열 총장은 이유 없이 감찰부장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게 문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이동재 기자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 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윤 총장은 수사 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이 방관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 감독권을 남용했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채널의 이동재 기자 사건과 관련해서는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윤 총장은 성명 불상자, 누군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 보고도 없이 한동훈에게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줌으로써 다음날 새벽 언론에게 보도되게 했다. 이것이 직무 위반이다. 네. 다섯 번째로는 지난번 국감장에서 화제가 됐던 것이죠. 그때 뭐 윤 총장이 대검 대통령 가능성 있는 후보 1위로 떠올랐는데 국감장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이게 문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했고, 여섯 번째로는 이가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지난 11월 16일 법무부 감찰 담당과실에 있는 평검사 2명을 파견해서 윤석열 총장을 감찰 대면 조사하게 했으나 그걸 거부했다. 이게 이제 직무 위반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유를 발표하면서 직무 정지와 더불어 직무 배제와 더불어 직무 배제와 더불어 징계를 청구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오늘자 기사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발표하기 전에 이를 보고받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라고 기자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를 사실상 승인했다는 뜻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몇 차례 이 방송에서 보도했던 북한의 수상한 사과 통지문이 문제를 제가 여러 차례 보도했잖아요. 그런 통지문이 왔을 때 문 대통령은 공개하라고 했었거든요. 다 보고를 하는 순간에 바로 승인을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죠. 아니면 저는 문정부의 윤석열 찍어내기 추 장관을 앞세운 이거는 정권 안보를 위한 친위 쿠데타로 봅니다. 친위 쿠데타로 봅니다. 쿠데타가 군인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갑신정변은 문신인 김옥균 등이 일으킨 쿠데타입니다. 문신도 할 수 있고요. 검찰 하기 좋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유사시가 되면 군이 가장 힘이 세고 평시가 되면 검찰이 제일 힘이 셉니다. 우리나라에서. 문 대통령이 첫 번째 발언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이루어진 거는 감사원 감사로 명확히 밝혀졌죠. 분명히 그리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월성 1호기의 수익성을 조작한 게 또 밝혀졌죠. 불법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 불법이 드러나니까 검찰이 수사를 했죠. 그 다음에 특활비를 법무부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활비를 준 게 드러났어요. 그렇다면은 법무부를 넘어선 아까 월성 1호기 관련해서 청와대까지도 검찰은 수사할 수가 있죠. 이게 정권의 위기이기 때문에 거꾸로 먼저 상대를 치는 윤석열을 치는 친위 쿠데타를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분은 달리 보십시오. 감사원 발표가 있자마자 바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수사하게 한 윤 총장의 성향으로 보면 법무부의 특활비 불법 사용이 확인된 순간 검찰은 바로 추 장관과 법무부를 수사할 수 있죠. 이렇게 봤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추 장관은. 그리고 특활비는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 특활비를 갖고 와서 청와대 직원들에게 나눠줬거든요. 이게 다 불법이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당시에 국정원장을 했던 세 사람은 지금 투옥돼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청와대에서도 여전히 국정원 특활비를 갖고 와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드러나면은 대통령도 위험해지죠. 그래서 친위 쿠데타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월성 1호기 불법성 문제는 설명했으니까 이 프로에서 특활비도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은 특활비 문제를 법무부의 특활비 문제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리저리 국정원 정보세계를 취재하면서 할 때마다 비유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정보는요 007처럼 제임스 본드처럼 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합니다.
정보의 시작과 끝은 사실상 저는 돈으로 하는 매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돈 많은 나라가 정보활동을 제일 잘해요. 이렇게 쓰는 돈이, 국정원에서 쓰는 돈이 특수활동비입니다. 국정원은 비밀수사, 공작, 정보를 하니까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특수활동비를 받습니다. 국내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정확하게 안 밝혀서 모르는데, 그래서 공무원 봉급도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 봉급에 해당되는, 매달 봉급에 해당되는, 그보다 좀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비슷한 금액의 특활비를 활동비로 매달 고정적으로 받습니다. 네, 봉급이 굉장히 센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대북 공작을 하거나 해외 공작을 하거나 또 해외 정보나 해외 공작을 하는 팀들은 별도로 특활비를 신청합니다. 활동비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작하겠다, 이렇게 활동하겠다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기조실에서 심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맞는 특활비를 추가로 줍니다. 이 특활비가 얼마인지는 그 팀만 알죠. 다른 팀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특활비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국정원 기조실은 국정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합니다. 가장 핵심인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장 북한에 대해서는 디펜스가 돼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기조실장에 박선원 씨를 임명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원장에는 박지원 씨를 임명했죠. 박선원 씨가 누구냐? 연세대학교 삼민투 위원장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거나 아니면 군대 갔다 왔을 그 무렵인 것 같은데, 그때 이 삼민투 주도로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조정했다는 사람이 바로 박선원 연세대학교 삼민투 위원장이었죠. 그래서 그는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은 우리 정부가 했다, 우리 정부 소행이다라는 주장도 한 바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한 게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국정원, 그때는 국정원 특활비로 만든 비자금, 현대가 내놓은 비자금을 갖고 북한에 불법 선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박지원 국정원장.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자, 특활비는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통장으로 주지 않습니다. 기록을 남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밑에서 뛸 사람들은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받아온 사람만 알잖아요. 그 중간에 띄어먹을 수가 있잖아요. 삥땅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미운 사람은 안 줘도 그만인 거 아닙니까? 아까 이제 국내 IO처럼 국정원 직원들 같은 경우는 늘 받으니까 내가 얼마 받는지 알지만 보통 공작이나 수사를 하기 위해서 딱 받는 거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너 받는 원래 특활비는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떼라 그래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삥땅이 늘 문제입니다. 띄어먹는 게. 근데 제가 좀 찾다가 안 나오는데, 제가 공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000 사건을 딱 그 자료를, 검찰 자료를 봤는데 보니까 기조실에 나온 돈이 1,000만 원인데 그 중에 한 300만 원 정도만 밑에 주고 300만 원 받은 사람도 100만 원만 밑으로 보내.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난 500만 원 이 사람 어디 썼지? 200만 원 어디 썼지? 궁금한데 검찰이 그 부분은 수사를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다른 건으로만 수사를 했는데 삥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돈 갖고 또 다른 공작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국정원 사람들은 다른 기관 사람들에 비해서 돈을 잘 씁니다. 돈이 많습니다. 이렇게 특활비를 쓰이고 있기 때문에 참 영수증 없이 쓰기 좋잖아요. 이 특활비를 언젠가부터 청와대가 가져와서 썼습니다. 자기들 특활비를 만들면 되는데 가져와 썼어요. 그리고 그 특활비를 계급과 임무에 따라서 일정하게 나눠줬습니다. 그 직원들, 청와대 직원들은 봉급 외에 또 추가로 받는 거죠. 청와대 직원들하고 옛날에 만나보면, 사적으로 만나보면 뭐 봉급하고 판공비도 있는데 그거 집에 다 갖다 줘도 나 활동하는데 문제 없어. 특활비가 있다는 얘기죠. 금액은 저한테 얘기하지 않지만 저는 돈을 신으로 봅니다. 신.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신이 제우스죠. 제우스. 근데 제우스, 그리스 신화에는 돈의 신이 없어요. 로마 신화에도 돈의 신이 없어요. 감정의 신, 사랑의 신, 질투의 신, 뭐 술의 신, 바카스, 태양의 신 다 있는데, 감정의 신 뭐 다 있는데 아마 돈의 신이 있으면은 제우스도 아마 꼼짝 못할 겁니다.
그리고 돈은 가끔 생명하고 맞바꾸기도 합니다. 부정하시고 싶죠. 돈을 주면 청부살인도 하고요. 돈을 주면 대신 죽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심청전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로 보지 말고 그냥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심청이는 돈을 받고 목숨을 바친 여자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금보석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돈을 받고 풀어주는 거. 이게 뭡니까? 고대에 올라가면 속전제도라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내가 돈을 많이 내면은 벌을 안 받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 속전제도의 현대판이 금보석 아닌가요? 그만큼 돈은 사람 목숨하고도 교환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센 겁니다. 이 재벌 오너들이 임원으로부터 굉장히 충성을 받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인간적인 매력도 있겠지만 인간적인 매력도 돈의 힘을 받을 때 강력해지거든요. 봉급과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 안 됩니다. 비자금이 없으면. 청와대와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들이 정권이 홍위병이 되는 것도 결국은 돈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활비 때문이라고 봅니다. 돈이 없으면요 거사도 못합니다. 생계비만 겨우 버는 생계비도 못 버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생계비만 버는 사람들은 그 위에 걸 쳐다보지도 못해요. 거사를 내면 돈이 필요한데 5.16 혁명실기라고 박정희가 일으켰던 그 5.16에 대한 그 과정을 쭉 쓴 책을 보게 되면 5.16 직전에 박정희도 돈이 없어 혁명자금 만드는데 애를 먹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만큼 돈이 없으면 5.16도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청와대가 국정원이 특박비를 받아갖고 직원들에게 나눠준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청와대 직원들의 본업은 수사와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준 돈은 결국은 경력금이죠. 금일봉이죠. 청와대 민정이 정보활동을 한다면 별도로 특활비를 만들어 쓰면 돼요. 국정원 돈을 아까 쓰지 말고. 결국은 이렇게 금일봉이 뭡니까? 내 권력을 충성을 바치러 하는 권력 유지비잖아요. 그걸로 썼지 않습니까? 불법이죠. 판공비가 있는데도. 근데 국정원은요, 기무사나 정보사, 경찰에게 일을 시키면서 그럴 경우에 또 자기들이 만든 특활비를 내려보내줍니다. 그러한 수사는 정보활동은 각 기관이 원래 해야 되는 건데 특활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그쪽에 나온 결과를, 정보를 국정원은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관을 하급기관으로 부리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특활비를 받은 기무나 이런 경찰 이런 데서는 또 그걸 직원들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 상급자만 아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잘못 나눠주면 문제가 되니까 받았다는 서명을 받습니다. 현금으로 온 거니까. 그래야 싸움이 안 나니까. 난 너 줬어. 총액은 내가 100만 원 받았는데 너 10만 원, 10만 원 주고 50만 원은 얘기 안 하면 자기가 삥땅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상급자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거를 여러 부서에 나눠주면 얘들이 나한테 충성을 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공작 활동을 하거나 수사하는 부서한테 가는 돈을 줄이고 아니면 국정에서 나중에 돈이 더 오면 그건 글로 안 주고 이쪽으로 주면서 여러 군데 나눠주면 다 충성 바칠 거 아닙니까? 경력금, 금일봉 주는 거니까. 그렇게 사용하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와 수사, 공작을 더 잘했다면 좋은데 뭐 특별히 그렇게는 안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권력 유지비라고 저는 아주 단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권력 유지보로 각 기관의 기관장들한테는 판공비가 가잖아요. 판공비를 가면 되는데 이 판공비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 판공비를 함부로 쓴다는 시비가 많아가지고 다 근거를 남기게 했습니다. 내가 어디 썼으면 직원들하고 밥을 먹었으면 어디서 누구 회식했다 다 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근데 금일봉을 줬을 때 금일봉 주고 영수증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걸 받을 걸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금일봉을 줄 때는 그 안에 금 5만 원 쪽지를 써서 쪽지를 봉투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로 그 친구한테 입금을 해줍니다. 경력금을. 이렇게 근거를 남겨야만 감사 때 안 다칩니다. 감사를 잘 해야만, 잘 받아야만 우수한 기관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 기관장들은 경력금을 쓴 맛도 없고 효과도 없고 받는 사람도 뭐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경조사비입니다. 누가 돌아가셨다 그럴 때 그때 경황이 없는 상주한테 계좌번호 불러대갖고 부르기도 뭐하니까 보내기도 뭐하니까 일단은 현금을 찾아서 줍니다. 봉투로 해서 보냅니다. 근데 직원들은 다 그게 오는 게 알고 있으니까 특별히 고마워지는 않죠. 안 오면 오히려 화를 내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직원으로부터 이렇게 서명을 받는 식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회사들에서는 그냥 현금을 통장으로 보내주죠. 다 근거를 남기고 보내줍니다.
업무 추진비도 있습니다. 기관장이 쓰시는. 그것도 다 기록을 남깁니다. 업무 추진비는 뭐 차를 사거나 뭐 문방구 사거나 다 기록대로 남기잖아요. 그리고 그거 갖고 직원들하고 밥 먹을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장은 아예 직원한테 말이 많으니까 다 하는 거니까 같이 쓰게 하잖아요. 그거 잘못 썼다가 오히려 직원들한테 감사당합니다. 근데 특활비는 여기서 벗어나거든요. 금일봉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회식비로 쏘고, 회식비로 쓰니까 자기 권력 유지비가 되는 거죠. 충성 유도비가 되는 거고, 또 안 쓰고 삥땅해도 되는 거고. 이게 특활비입니다. 검찰은 수사와 정보를 하니까 특활비를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특활비의 10% 정도를 항상 법무부가 가져갔습니다. 이 금액은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거고요. 이거는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온 것과 똑같습니다. 자, 11월 5일 날 특활비 논란을 일으킨 사람은 바로 추미애 당신입니다. 그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니돈처럼 쓰고 있다. 루프홀이 있다. 루프홀은 구멍이 있다. 이렇게 했죠. 윤석열 총장이 신임 부장들, 신임 차장들 상대로 강연을 한 다음에 특활비를 줬죠. 경력금으로 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수사와 정보를 할 사람이니까 적법하게 준 거죠. 영수증 없이. 그걸 갖고 이제 시비를 건 거죠. 그런데 제가 한번 방송을 했듯이 11월 21일 조선일보에 윤석열 특별기 트집 잡던 추미애 신복통의 간부들에게 돈봉투 이런 보도를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 11월 14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신임검사 역량평가 면접위원을 하게 된 일선청의 차장, 부장 검사들 2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 5천을 하려다 취소하고 직원을 통해 경력금 50만 원씩 지급했다. 50만 원씩 10명이면 500만 원, 20만 원, 1000만 원. 상당히 거액입니다. 그럼 부장 차장들은 신임검사 면접위원을 한 것인데 면접위원을 했으면 면접 수당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과거 같았으면은 이렇게 면접위원으로 간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돈을 받았습니다. 별도 수당과처럼 받은 거죠. 일회성이긴 하지만. 근데 2007년 감사원이 우리 정부를 감사하다가 이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차피 공무원 활동의 일부로서 면접위원을 간 건데 당신들은 그래서 공무원 봉급 받지 않느냐. 봉급 받는데 왜 별도로 수당을 공무원 일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걸 왜 받느냐라고 해서 이게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에 가서 할 때는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타기관관에서 내가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또 필요에 따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출장비 제도를 원형하는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이 공무원을 저쪽으로 보내는 부서에서 출장 간 걸로 해갖고 출장비를 줍니다. 그 돈이 옛날에 이제 수당처럼 된 거죠.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 된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면접위원으로 왔던 부장 차장들은 각각 자기 기관으로부터 출장비를 받아서 왔습니다. 근데 갔더니 예상치도 못한 면접비도 줬다는 보도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별도로 50만 원 보니까 이게 뭐야? 법무부 준 거구나. 바로 감잡죠. 왜냐면 이들도 특활비를 집행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돈을 아까 보도에 따르면 검찰국장이 자리를 뜬 후 법무부 직원들이 줬다고 하잖아요. 이건 법무부가 줬다는 게 확실한 건데 법무부에서는 특활비를 집행한 거죠. 근데 삥땅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부장 차장들한테 사인을 서명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다 줬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이게 뭐야 하면서 바로 아는 거. 특활비구나. 아는 거죠. 근데 윤석열 총장이 부장 차장들 상대로 특강하면서 준 거는 적법합니다. 근데 법무부는 하급자가 아닌 검찰에 있는 부장 차장들을 면접위원으로 하면서 했으니까 이거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분이 검찰 정심을 하겠다고 하고는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안 주고 직원들이 주게 했잖아요. 이건 본인이 알고 있었던 뜻이에요. 제 유추지만 거의 정확할 겁니다. 법 다루는 사람들, 빠삭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자기 돈 1000만 원을 줄 수 있겠어요? 자기 판공비겠어요? 자기 특활비겠어요? 특활비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이건 결국은 1,000만 원 정도 되면 상급자 상임받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국장에 특활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을 수도 없어요. 누구 결제를 받았을까요? 저는 장관일 거라고 추정되는데, 추미애 장관.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단이 커진 거지, 이 보도 때문에. 근데 왜 법무부가 검찰국장을 통해서 차장, 부장한테 돈을 줬을까? 바로 이 사람들은 일선 검사를 움직이는 검찰의 중추입니다. 부장들은 바로 평검사를 거느리겠고, 그런 부장들을 통제하는 게, 지휘하는 게 차장이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하고 참 지독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이 시기에 평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으로 기울면 추 장관은 검찰로부터 배척당합니다. 그래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특활비 사용한 걸 이용해서 똑같이 차장, 부장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지난 10월 말에 이 평검사들이 추 장관이 있는 법무부가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한다는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다가 평검사를 저격했죠.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비판한 이완우 제주지검 검사 관련 기사 내용을 첨부하면서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검찰 개혁이 답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90명의 검사들이 우르르 막 반발을 했어요.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 거기에다가 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 글을 올리면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이러니까 막 거기에 10월 30일 오전 9시 20분 기준으로 90명의 검사 나도 커밍아웃, 나도 커밍 공감한다 댓글을 막 달았습니다. 이건 평검사의 난이죠. 반란이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검찰은 월성일기 조기 폐쇄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정관석처럼 들어갔죠. 근데 법무부가 11월 14일 날 일선 검찰을 지휘하는 부장 차장한테 특활비를 뿌렸다는 보도가 11월 21일 날 나왔으니 검찰은 바로 법무부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추 장관과 법무부의 간부들은 보았을 수 있죠. 법무부가 검찰을 상대로 특활비를 쓴 건 불법입니다. 네. 그리고 법무부는 특활비가 원래 없어야 돼요. 수사와 정보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자체 특활비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져다 썼어요. 이것도 불법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특활비는 수사와 정보를 하는 기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가 돼야 되는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리를 뜬 다음에 그 직원들이 검찰 부장 차장해 준 거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1일 조선일보 보도로 추 장관은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겁니다. 딱 걸린 겁니다. 야당이 이걸 바로 지적하자 추 장관은 뭐라 그랬어요? 검찰국장은 내 신복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조선일보가 신복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심재철 감찰국장은 여러 차례 윤석열 총장과 부닥쳤었죠. 문제가 있죠. 자, 그 시기 추 장관은 이른바 꽃길 논쟁을 일으켰어요. 대검으로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화환이 많이 가니까 자신도 거기에서 꽃바구니 받는다고 이렇게 뭐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비난하기 위해서 법무부로 근조 법무부 장관 이런 식으로 근조 화환이 날아가서 추 장관이 아주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때죠. 그리고 11월 16일 추 장관이 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법무부 안에 있는 감찰 담당관실, 법무부 감찰은 법무부를 감찰해야 되는데 거기에 평검사 2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대검으로 보내서 윤석열 총장을 감찰 조사 면담 감찰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검찰을 겁박할 때 21일자 조선일보가 법무부의 검찰국장이 일선 부장 차장에게 특활비를 뿌렸다는 보도가 나왔으니 시겁했다는 표현 몇 개 더 하겠어요. 아이고 바로 칼날이 날라오겠구나. 추 장관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면 청와대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 역시 국정원의 특활비를 가져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 장관은 선수를 천 게 바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로 저는 봅니다. 근데 방법을 썼죠. 지금 보도를 보시면 윤석열 총장 장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발표를 오늘 했죠.
그리고 그렇게 관심을 돌리는 정광석화처럼 윤 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저녁 먹으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윤 총장 장모 수사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뭐 긴급뉴스처럼 뭘 발표합니다 하더니 6시에 이게 발표되더라고요. 저녁 먹는 시간에. 아, 친위 쿠데타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추 장관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추 장관이 분연히 한 일은 자살골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킨 1등 공신이 누굽니까? 추미애 씨잖아요.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를 받게 한 주인공이 장본인이 누굽니까? 추미애 씨잖아요.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큰 위기로 빠뜨릴 수 있는 이도 추미애 장관일 수 있다는 전망을 해봅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사람이 칼에만 죽었을 때 칼이 사람 죽였어 그러는데 칼은 사실은 중립적입니다. 칼은 사람을 스스로 해치지 않아요. 살인자가 손에 들어갔을 때 사람을 죽이죠. 요리사에 들어갔다면 요리사의 칼이라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죠. 근데 칼을 다룰 줄 모르는 이가 칼을 다루다가는 거꾸로 자기가 다치기도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보게 되면 검찰은 도구일 뿐입니다. 집권 초기 문정부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내세워서 적폐청산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윤 총장을 제거해야 될 공적 1호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와서는 칼이 자신을 해친다는 논리를 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수처를 만들자고 지금 제가 보기엔 날뛰고 있습니다. 아주 험악하게 꼴보기 쉽게 날뛰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칼을 다룰 줄 모르는 이들이 잘못해서 칼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칼은요, 마구 윽박지른다고 권력이 엇박진다고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공정하게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당할까 봐 먼저 칼을 치는 그런 행동을 한 게 추미애 장관의 행동으로 보입니다. 근데 칼은 내치면요, 더 크게 튀어올라서 큰 사단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좀 기자를 하면서 검사들하고도 뭐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기자와 검사는 한 명이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을 딱 어느 군대 갔을 때 너 나와 해서 한 사람 딱 본보기로 빡 이렇게 잡으면은 그냥 쫄아버리죠. 네. 기자하고 검사들은 자기 투정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본보기로 잡는다고 해서 그렇게 겁먹지 않아요. 오히려 반항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옛날 학생운동권들, 똑똑한 학생운동들이 정부에 잡히면 잡히려 더 대들었던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추미애 장관은 과거 과잉대응을 했던 자사골을 여러 차례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과잉대응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게 친위 쿠데타가 아니라 자살골이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겁 많은 개가 먼저 짖고 많이 짖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의 친위 쿠데타는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인 자살골이 될 것인가? 기자와 검사는 무인보다 더 지독한 무인일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설명할 때 다른 기자들도 다 이렇게 보는 기자들이 많을 겁니다. 투지를 일으켜서 추 장관이 저렇게 했네. 이제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까? 추 장관 친위 쿠데타 성공한 건가? 아니면 자살골이 될 건가? 한번 이 관점으로. 자, 굉장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특활비가 공개돼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기 때문에 거꾸로 윤석열을 쳤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추윤 싸움의 윤곽을 이해하실 겁니다. 네, 검찰국장이 부장차장 20명한테 50만 원씩 줬다는 거는 자기 편을 만들려고 했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것이 언론 보도에 나왔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의 편을 들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봐야 되겠죠. 그건 쉽게 말하면 뇌물을 줘서 내 사람을 만들려고 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이 뇌물 신고를 하게 되면 뇌물 준 사람은 크게 다칩니다.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리를 뜬 다음에 50만 원씩 줬다는 거는 이게 폭발력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일선 검찰들이 법무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추 장관은 굉장히 급해집니다. 굉장히 정권이 위기에 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거꾸로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 청구를 하는 걸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추 장관의 이번 사건은 아마 엄청난 후폭풍을 몰 것이다. 이런 관점을 한번 가져보시면 이해하기 좀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국민 여러분들도 판단을 해보시면서 추미애 장관이 어떤 결론을 맞을지 한번 지켜보시기로 하죠. 그리고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는 손가락질을 해주시고 잘했다고 할 땐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